안녕하세요. 지식과 즐거움을 찾아 떠나는 책여행 책 읽는 토끼입니다. 오늘은 금요일이라서 조금은 가볍게 가볼 생각입니다. 빛 혹은 그림자. 부제가 붙어 있습니다. 호포의 그림에서 탄생한 빛과 어둠의 이야기. 문학동네에서 나온 책이고요. 호퍼의 그림, 유명한 그림들을 두고 아주 유명한 영미 문학 작가들, 단편 작가들, 장편 작가들이 모여서 단편을 엮었습니다. 스티븐 킹, 제이스 캐롤 오츠 이런 분들, 유명한 분들의 이름도 보이고 우리가 처음 보는 여러 작가들도 보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주제는 호포의 그림과 그 그림을 가지고 단편 소설을 쓴 작가들의 콜라보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곧장 본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미국에서나 전 세계적으로나 호포의 작품에 대한 열렬한 환호는 전혀 희귀한 현상이 아니다. 그러나 독서가와 작가들 사이에서 유독 그렇다는 것이다. 호포의 작품들이 이야기에 심취한 우리 같은 사람들에게 강한 반향을 불러일으키기 때문이다. 호포의 그림을 보면 이야기가 떠오른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야기는 작가들, 책을 좋아하는 독자들이 호포의 그림에 끌린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책 표지에 있는 그림이죠. 이 그림을 보면 자연스럽게 어떤 이야기가 떠오른다. 좋습니다. 호포에게 중요한 것은 오히려 그림의 주제 자체이고 그의 그림에서 재현되는 장면들은 이중적 의미를 띈다. 왜냐하면 그의 그림에는 전형적인 미국의 분위기가 담겨 있으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현대생활과 이로 인한 단절에 따르는 소외감이 강하게 배어 있기 때문이다. 요약을 하면 호포의 그림을 보면 전형적인 미국의 분위기가 떠오른다. 볼 수 있다. 또 다른 한편. 이건 이제 미국인들이 아니어도 전 세계인들이 호포의 그림에 끌려드는 이유일 것 같습니다. 현대 생활과 이로 인한 단절에 따르는 소외감, 그 외로움, 쓸쓸함 이런 것들을 호포의 그림에서 볼 수 있다. 자, 사진에는 아주 익숙한 분이 나오셨죠? 미국 대통령. 이름 뭐죠? 갑자기 기억이 안 나네. 네. 백악관의 모습입니다. 흑인 대통령. 오바마. 오바마가 호포에 백악관에 걸려있는 호포의 그림을 보고 있는 장면입니다. 전형적인 미국의 분위기. 미국이 자랑스러워하는 화가 에드워드 호포. 자, 본격적으로 소설과 그림의 콜라보. 첫 번째 등장하신 분은 메건 에벗이라는 작가입니다. 71년생인가 그렇더라고요. 찾아보니까. 누드 쇼. 자, 제가 본문의 한 부분만 읽어드리겠습니다. 다 읽을 수도 없고 한 부분을 읽을 테니까 이 글을 읽으면서 에드워드 호포의 유명한 그림을 떠올리십시오. 호포한테 익숙한 분들은 벌써 누드 쇼라는 제목에서 어떤 그림의 이미지가 떠올랐을 겁니다. 자, 뭐 그렇지 않아도 호포의 그림을 몰라도 또 이 그림만으로 이 글을 보면서 그림을 떠올려 보십시오. 그러면 상당히 흥미롭습니다. 어두운 무대에 한 여자가 있고 스포트라이트가 그녀를 비춘다. 아래쪽 악단석에 유령 같은 드럼 연주자가 고개를 돌린 채 앉아 있다. 그녀를 바라보고 있는 사람들은 맨 앞줄에 앉은 검은 머리 남자 몇몇으로 그들은 굶주린 아기새처럼 고개를 쳐들고 여자를 쳐다본다. 미국적인 분위기, 호포의 스타일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그림을 그려보십시오. 머릿속으로. 흥미로운 게 결국 소설과 그림은 하나의 이미지를 창출합니다. 그죠? 지금 이 묘사를 보면서 우리는 하나의 그림을 떠올릴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림 한번 보시죠. 걸리 쇼라는 1941년 그림입니다.
지금 이 작가는 이 그림을 보고 지금 그런 이야기를 단편 소설을 썼습니다. 호퍼의 그림 중에서 가장 좀 노골적인 그림이기도 하죠. 누드쇼라는 단편 소설이고 메건 에벗이라는 작가가 쓴 글입니다. 흥미로운 건 검은 머리 남자 몇몇으로 이쪽에 밑에 보이시죠? 그들은 굶주린 아기 새처럼 고개를 쳐들고 여자를 쳐다본다. 여기에 외로움이 느껴진다는 거겠죠? 현대인들의. 자, 다음 소설입니다. 캐롤라인 이야기. 작가는 질디 블록이라는 분입니다. 이분의 글을 읽고 호퍼의 그림을 또 떠올려 보시면 좋습니다. 리차드가 날 집으로 데려다 주면서 아마 그날 들어 20번째로 나한테 무슨 일이 있었냐고 물었어요. 마치 어제 일처럼 그날이 또렷이 기억해요. 우리 집 포치에 서 있었어요. 자정이 가까웠는데도 여전히 더웠어요. 집안불은 전부 꺼져 있었지만 엄마가 2층에서 안 자고 날 기다리고 있다는 건 알았지요. 어쩌면 엄마는 침실 창문에서 엿듣고 있었을지도 몰라요. 옛 기억을 떠올리면서 데이트를 했다. 리처드라는 남자아이와. 그런데 우리 집까지 배웅을 해줬는데 우리 집 포치에 서 있다. 시간은 자정, 여름, 불이 떠 있고 어떤 그림이 떠올렸었을 겁니다. 자, 썸머 이브닝이라는 에드워드 호퍼의 1947년작입니다. 감상하시죠? 좋습니다. 이야기가 떠오르시죠? 흥미로운 건 이 작가가 앞에 블록이라는 작가가 2층에 보이지도 않는 이 여성의 엄마를 이 그림 속에서 떠올렸다라는 지점입니다. 재밌습니다. 우리 집 포치에 서 있어서요. 사실 한국의 주택에서는 포치라는 개념이 없어서 조금 연상이 어렵죠. 질디 블록 여성 작가인 것 같죠? 좋습니다. 자, 다음 작품입니다. 푸른 저녁. 작가는 로버트 올렌 버틀러라는 분입니다. 소설을 보시죠. 내가 한눈을 파는 사이 어릿광대가 완벽한 침묵 속에 베란다 테이블에 자리를 잡고 앉았다. 소설을 읽는다는 게, 책을 읽는다는 게 뭘까요? 우리는 언어로 된 이 문자 언어를 읽으면서 머릿속으로 하나의 그림을 그리는 겁니다. 저는 요즘 이런 것들이 인간이 가진, 호모사피엔스가 가진 독특한 능력이다. 그런데 이건 어쩌면 초능력일지도 모르겠다. 이런 생각을 오래전부터 해왔습니다. 왜냐하면 글을 읽고서 머릿속에 어떤 이미지를 그려내는 작업을 못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다라는 겁니다. 책 읽는 토끼에 이 채널을 들어와서 같이 감상하고 하시는 분들은 아마 이런 초능력들을 다 가지신 분들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사설이 길었네요. 작품 조금 더 보시죠. 어릿광대가 등장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서로를 쳐다본다. 피에로와 나. 대머리에 아연백색으로 칠한 얼굴, 지나치게 큰 입술과 아치 모양의 눈썹, 눈에서 흘러내리는 바람난 아내를 둔 남자의 주홍색 눈물, 배우의 얼굴을 캔버스 삼아 그린 괴로운 광대의 초상이 살아있는 초상이다. 자, 그림을 보고 자신이 소설을 쓰고 있는데 굉장히 구체적으로 썼습니다. 이 피에로가 바람난 아내를 뒀다. 이런 상상을 한 것이죠. 버틀러라는 이 작가가. 자, 이 소설은 블루나잇이라는 1941년 호퍼의 그림에서 영감을 받아 쓴 단편 소설입니다. 좋습니다. 푸른색. 중앙에 우리의 주인공 피에로가 보이시죠?
버틀러라는 이 작가의 말에 의하면 지금 이 피에로는 바람난 아내를 뒀다? 재밌습니다. 그런 연상을 해보는 것이겠죠? 여러 인상파들의 작가의 그림들도 떠오르시죠? 괴로운 광대의 초상이 살아있는 초상이다. 로버트 올렌 버틀러였습니다. 자, 다음 소설 보시겠습니다. 사건의 전말. 궁금합니다. 제목 자체가 좋네요. 리 차일드라는 작가가 쓴 단편소설입니다. 보시죠.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고 우리의 셔먼이 걸어 나오더군요. 아내의 모피 망토를 들고서요. 바로 뒤에서 부인이 걸어 나왔어요. 파란색 드레스를 입고 잡지를 들고서. 그런데 부인이 의자에 앉아요. 바로 제 앞에. 그리고 잡지를 읽기 시작합니다. 또 다른 여자가 들어옵니다. 모피 코트, 모피 모자, 붉은 드레스. 나이가 더 많아요. 셔먼과 비슷한 나이예요. 그녀가 몸을 숙이고 셔먼의 아랫밤에 키스하더니 셔먼에게 다가가 똑같이 합니다. 나는 생각하죠. 대체 이게 무슨 상황이지? 저는 이 책 읽으면서 이 소설이 되게 좋았습니다. 사건의 전말. 나는 생각하죠. 대체 이게 무슨 상황이지? 자, 호퍼의 그림을 한번 보겠습니다. 호텔 러비라는 1943년작 호퍼 그림 중에서도 굉장히 또 유명한 그림입니다. 한번 보시겠습니다. 호텔 로비, 사건의 전말이라는 단편소설에 영감을 준 그림. 지금 이 중년 남자, 그냥 노년에 가깝네요. 대단히 구체적으로 썼습니다. 그죠? 이 그림을 보고 상상을 한 서사. 나는 생각하죠. 대체 이게 무슨 상황이지? 너무 좋습니다. 자, 다음 소설 보겠습니다. 바닷가 방, 니클러스 크리스토퍼라는 작가가 쓴 단편 소설을 감상해 보겠습니다. 집으로 들어가는 문은 두 개였다. 첫 번째 문은 가구가 없는 작은 방에 있었고 곧장 바다로 나 있었다. 그 문은 바다를 통해서만 들어올 수 있는 문이었다. 화창한 날 그 문을 활짝 열어놓으면 사선으로 스며드는 햇살이 바다 가까이에 있는 벽의 절반을 대각선으로 비추었다. 수평선 너머로 해가 저물어 가는 동안에는 그 벽을 해시계로 삼을 수도 있었다. 이 묘사도 굉장히 좋습니다. 대본에 에드워드 호퍼의 유명한 그림이 떠오릅니다. 특히 이 문장, 그 문은 바다를 통해서만 들어올 수 있는 문이었다. 그림을 감상해 보겠습니다. Rooms by the Sea, 바닷가에 있는 방들, 1951년작이고 약간 한 10년 앞에 본 그림들과 한 10년 정도 차이가 나죠. 뭔가 호퍼 스타일의 변화가 느껴지는 그림이기도 합니다. 너무 유명해서. 자, Rooms by the Sea를 감상하고 있습니다. 어떤 느낌이 드세요? 리얼리즘은 아니죠? 문을 열었는데 바다가 곧장 푸른 바다가 펼쳐져 있습니다. 그림 좋습니다. 자, 여기에는 마크 스트랜드라는 미술평론가의 해석을 좀 가져와 봤습니다. 어려운 그림이기도 하고 좋은 그림이기도 해서. 호퍼의 다른 그림들과는 달리 이 그림에서 순간은 정지된 것처럼 느껴지지 않고 기념비적인 기하학적 형태를 띈 것 같지도 않다. 대신 우리가 보는 시간을 감안하여 순간을 연장한 것처럼 느껴진다. 그림을 가로질러 우리는 그림 깊숙이 들어간다. 좋습니다. 우리가 보는 시간을 감안하여 이 그림이 순간을 연장한 것처럼 느껴진다. 동감할 수 있는 비평입니다. 네. 자, 이 그림은
누구의 그림일까요? 호퍼?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뭔가 다르죠? 호퍼는 아닙니다. 제가 예전에, 일전에 다루었던 작가입니다. 화가. 그림 좋아하시는 분들은 금방 떠올렸을 겁니다. 일단, 리얼리즘 아니죠? 초현실주의. 이제 이렇게 이 그림 보시면 작가의 이름이 딱 떠오르시죠? 너무 유명해서. 르네 마그리트, 초현실주의, 서리얼리즘, 시레얼리즘 이렇게 많이 부르고 있죠. 한번 비교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자, 사진입니다. 이건 제가 아주 오래전, 한 10년 전 어느 곳에 여행을 갔다가 찍은 사진입니다. 카페에 앉아서 어느 분과 대화를 나누고 있었는데 풍경이 너무너무 멋지더라고요. 어떤 느낌? 초현실적인 느낌. 현대적인 카페에 앉아 있는데 지금 큰 무덤이 보입니다. 큰 무덤? 어딘지, 어느 지역인지 떠오르시죠? 너무 유명한 곳이어서 제가 카페에서 그날 대화를 했던 분입니다. 한국 소설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사진만 봐도 딱 이름이 떠오르셨을 겁니다. 힌트를 드릴까요? 이분의 대표작 숲속의 방. 제가 너무너무 좋아하는 한국 소설입니다. 대학 시절에 정말 좋아했던 작품 숲속의 방. 누굴까? 강석경 선생님입니다. 강석경 작가. 자, 제가 찍은 사진 되게 못 찍었긴 했는데 경주였습니다. 경주 대릉원. 강석경 선생님이 경주를 베이스 캠프 삼아 활동하십니다. 서울에 계시다가 또 여러 곳 돌아가시는데 베이스 캠프는 집은 경주에 계시더라고요. 전국을 많이 여행하시고 또 전 세계를 많이 여행하면서 작품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날 대화를 했던 것 중에 하나가 재밌어서 강선 선생님 이야기입니다. 이 나이가 들어서야 돈이 모든 것을 결정한다는 사실도 알았다. 경진 씨도 점점점 뒷이야기가 뭐겠습니까? 열심히 노력해서 돈을 모아야 된다. 작가들도. 재밌습니다. 강선 선생님이 굉장히 숲속의 방의 성공 이후에 뭔가 새로운 깨달음 이런 걸 추구하면서 인도로 가셨습니다. 그래서 강선경 작가가 쓴 이 인도 기행문이 굉장히 또 유행했습니다. 그리고 이 작가가 그 불교 철학에 굉장히 깊은 지식 이런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 그러면서 제가 강성경 작가를 보면서 작가란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솔직히 많이 배웠습니다. 그래서 소개해드렸습니다. 숲속의 방 한번 읽어보십시오. 제가 또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소설입니다. 대사만 한번 보시죠. 굉장하죠. 안 그래요? 어떤 그림을 보고 이야기합니다. 네? 이 그림 말이에요. 정말 굉장해요. 네, 다들 그렇게 말하더군요. 어느 쪽이세요? 무슨 말씀이신지. 둘 중 어느 쪽에 더 공감이 가세요? 자, 여기에 이제 하이라이트 된 이 부분에 이 그림의 묘사가 직접 들어 있습니다. 자, 떠올려 보십시오. 너무너무 유명한 에드워드 호퍼의 그림입니다. 혼자 앉아있는 남자, 그다지 행복해 보이지 않는 커플, 그리고 카운터 뒤에서 일하는 남자. 저 중 누가 당신인가요? 카운터 뒤에서 일하는 남자? 힌트가 아주 세게 들어왔습니다. 그죠? 나이트 호크스라는 1942년작. 아마 에드워드 호퍼의 그림 중에서 이 그림이 가장 유명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나이트 호크스. 그림을 보는 순간 이야기가 탁 떠오르는 어떤 사연이 있어서 이들은
밤을 지새면서 이 골목 카페에 앉아 있는 것일까? 에드워드 호퍼가 역시 좋습니다. 볼 때마다 좋습니다. 자, 마이클 코넬리라는 분이 쓴 단편이었습니다. 글을 쓴다는 건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생각하는 거잖아요. 때론 그게 쉽게 안 떠올라요. 그래서 여기 와서 이런 걸 보는 거예요. 자, 이 그림은 어디에 걸려 있을까? 이걸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전형적인 미국 그림이라고 그랬죠. 그러면 당연히 미국에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 그림은 호퍼의 대표작인 것만큼 개인이 가지고 있지 않고 박물관이 가지고 있겠죠. 자, 이런 생각도, 그래서 여기 와서 여기가 어딜까? 미국의 한 도시입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 책 읽는 토끼가 아주 오래전에 이 그림을 보고 소설을 쓴 게 있습니다. 이 그림을 연상을 하면서 제가 발표하지는 않았는데 재미삼아 한번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림을 다시 자세히 보았다. 어둠이 내려앉은 밤이다. 배경은 대략 40년대나 50년대쯤 되어 보인다. 시내라고 짐작되는 거리 모퉁이의 카페인지 바인지를 바깥에서 바라본 구도다. 통유리로 된 가게 내부가 환하게 보이고 종업원을 포함해서 모두 4사람이 보인다. 등을 보이고 모자를 쓴 사내가 있고 대각선상에 남녀 한 쌍이 카운터에 손을 올리고 앉아있다. 역시 비슷한 스타일의 모자를 쓰고 있는 남자는 손가락에 담배를 뀌고 있고 붉은 머리에 빨간 옷을 입은 여자는 손톱을 내려다보고 있다. 탁자 위는 머그컵과 설탕통, 냅킨 상자가 있다. 음식물은 보이지 않는다. 빛이 있는 카페 내부를 벗어나면 어둠과 그늘이다. 전체적인 분위기도 어둡다. 제가 쓴 글인데 이 그림을 보고 이 묘사한 장면이죠. 지금 읽으니까 약간 부끄럽네요. 조금 더 보실까요? 제가 이 그림이 어느 도시에 있다 그랬죠. 시카고 미술원이라고 합니다. 자, 제가 쓴 소설의 한 부분입니다. 시카고 미술원에 저 그림이 보관되어 있대. 혹시 시카고 가봤어? 나는 천천히 고개를 저었다. 저 그림을 보고 있으면 로스트 제네레이션의 작가들 소설이 떠올라. 그런 기분 안 들어? 로스트 제네레이션이라는 단어도 잘 몰라요. 내 말에 그녀는 웃었다. 자, 연상의 여성, 아주 매력적인 여성입니다. 20대 청년이 나이고 1인칭 화자이고 이 그림을 보면서 설명해주고 있는 이 그림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장면입니다. 제가 그 시절에 한 10년 전도 이거 쓴 지가 한 10년 넘었습니다. 15년? 그 시절에 제가 가장 좋아했던 작가분들이 로스트 제네레이션 작가들입니다. 헤밍웨이, 뭐 피츠제럴드, 뭐 이런 작가들이죠. 많은 그들 작가들의 소설을 읽으면서 에드워드 호퍼의 그림을 보면 약간 시기가 빗나가는데 로스트 제네레이션이 조금 더 빠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겹쳐지는 부분도 있습니다. 굉장히 많은 연관성 이런 것들을 발견할 수 있었다. 자, 제 소설이었고요. 이제 다음 소설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프리 디버라는 작가의 11월 10일의 사건이라는 단편 소설을 보겠습니다. 화장실로 가는 길에 근처에 있던 중년 부부를 보았습니다. 흥미롭습니다. 여자는 무릎에 책을 올려놓은 채 앉아 있었고 장밋빛 드레스를 입고 있었습니다. 바지에 셔츠, 조끼를 입은 남자가 그 곁에 서서 담배를 피우고 있었습니다. 남자는 창밖을 보고 있었습니다. 쌀쌀한 저녁인데도 그들 둘 다 코트도 입지 않고 모자도 쓰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모습이 어딘가 친근하게 느껴졌지만 왜 그런 기분이 드는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마지막 문장이 좋네요. 그들의 모습이 어딘가 친근하게 느껴졌지만 왜 그런 기분이 드는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전형적인 문학적 문장.
분위기가 느껴지는 이 소설은 호퍼가 그린 호텔 바이 어 레일로드라는 제목의 1952년 작을 보고 쓴 소설입니다. 특이하죠. 그림 되게 좋은데 이 그림을 보면서 그런 소설을 썼다? 그게 굉장히 흥미롭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이 작가가 쓴 제프리 디버라는 작가가 쓴 화장실로 가는 길에 근처에 있던 중년 부부를 보았다. 이게 그게 가능한 구도인가? 한번 생각하게 되고 그들의 모습이 어딘가 친근하게 느껴졌지만 왜 그런 기분이 드는지는 알 수 없었다. 이 부분은 대단히 공감이 됩니다. 근데 앞에 부분이 약간 어떻게 그런 생각을 했지? 이렇게 생각되는 지점이 있는 글이었습니다. 자, 다음 밤의 사무실. 제목만 봐도 어떤 그림인지 떠오릅니다. 워렌 무어라는 작가가 쓴 단편소설입니다. 월터가 책상 위 서류를 바라보는 동안 마그릿은 기차가 덜컹거리며 지나가는 소리를 들었다. 블라인드에 달린 줄이 흔들렸다. 기차의 진동 때문인지 창문을 스치는 바람 때문인지 알 수 없었다. 그녀는 둘 다 느낄 수 없었다. 야, 여기 큰 힌트가 나왔습니다. 몸매가 드러나는 파란 드레스조차 느낄 수 없었다. 여성이 몸매가 드러나는 파란 드레스를 입고 있다. 그녀의 눈에 보이는 곳이라곤 월터뿐이었고 월터의 눈에 보이는 것이라곤 책상 램프의 불빛이 만든 여울 속 서류철들 뿐이었다. 호퍼 그림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딱 떠오르셨을 겁니다. Office at Night라는 작품입니다. 금방 연상이 되시죠? 사무실이고 몸매가 드러나는 파란 드레스를 입은 여자. 그런데 반면 남자는 지금 서류를 들여보느라 정신이 없죠. 흥미롭습니다. 그림도 예쁘고 마지막 문장 한번 보시죠. 이게 핵심인 것 같습니다. 워런 무어의 단편 소설에 그녀의 눈에 보이는 것이라곤 월터뿐이었고 월터의 눈에 보이는 것이라곤 책상 램프의 불빛이 만든 여울 속 서류철들 뿐이었다. 서로가 바라보는 지점이 다르다. 이 간극, 이 상실감, 외로움 이런 것들을 표현한 것 같습니다. 호퍼의 그림을 보고 현대인들의 상실감을 너무 잘 표현한 문장이다. 자, 다른 작품입니다. 또 다른 작품 밤의 창문 조너선 센트로퍼라는 작가의 단편 소설입니다. 다시 그녀가 보인다. 핑크색 브라. 오, 속옷이 나왔습니다. 핑크색 슬립. 이쪽 창문에 나타났다가 다시 그 옆 창문에 나타났다가 또 사라진다. 조이 트로프 속 사진처럼 깜빡이고 덧없고 미치게 만든다. 그렇다. 그게 정확한 표현이다. 미치게 만든다. 뭔가 지금 은밀하게 어떤 훔쳐보기 이런 느낌이 드시죠? 이 작가는 독특하게 굉장히 노골적인 표현을 썼습니다. 그 순간 그는 또 하나의 단어를 떠올린다. 먹음직스럽다. 그리고 또 다른 단어. 고문하다. 제가 이 소설을 읽으면서 되게 깜짝 놀랐는데 번역가가 먹음직스럽다? 훔쳐보면서 속옷을 입은 여성을 훔쳐보면서 대단히 노골적으로 썼죠. 어떤 영어 문장을 이렇게 썼을까 궁금해졌습니다. 그냥 제가 다르게 이제 좀 본 부분이죠. 자, 본문으로 들어와서 이 문장 단편 소설을 보고 한번 그림을 떠올려 보십시오. Night Windows라는 1928년 굉장히 오래된 작품이네요. 초기작이네요. 호퍼의 이런 작품입니다. 그림을 본다는 건 결국 어쩌면 훔쳐보기의 연장일 수 있죠. 소설을 읽는다는 것, 그것도
훔쳐보기에 하나입니다. 나 이외에 다른 어떤 한 개인. 예를 들어 볼까요? 가장 쉬운 예. 이방인, 까미의 이방인. 우리는 까미의 이방인을 읽으면서 주인공 메르소의 삶, 사적인 삶, 프라이빗한 삶을 들여다봅니다. 엄마가 죽은 이후에 장례식을 끝내고 태연하게 바닷가에서 여성을 만나서 데이트를 즐기는 메르소의 모습. 이런 걸 보는 거죠. 자, 마지막 문장만 보죠. 그렇다. 그게 정확한 표현이다. 미치게 만든다. 이 센틀로퍼라는 작가는 지금 이 그림을 보고 나를 미치게 만든다. 이런 표현, 직접적인 표현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음악의 방이라는 단편 소설을 감상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작가가 턱 하고 나왔죠? 너무너무 유명한 분. 스티븐 킹. 스티븐 킹 모르시는 분 아마 없을 겁니다. 호러의 제왕. 우리가 알려진. 스티븐 킹은 대체적으로 서스펜스와 호러. 너무너무 유명하죠. 아마 세계에서 가장 많은 돈을 벌어들인 작가 중 한 사람일 겁니다. 손에 꼽히는 10손가락 안에 들어갈 정도로 대중적인 인기를 끌고 있죠. 이 작가는 원래 작품 시작은 순수문학 쪽에서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간혹 이렇게 순수문학 작품도 굉장히 많이 단편으로 발표하고 있다. 자, 작품을 한번 보시죠. 호퍼의 그림을 보고 어떤 단편을 썼나. 작품 제목은 음악의 방입니다. 엔더비 부부는 음악의 방에 있었다. 그들은 그 방을 그렇게 불렀다. 실제로는 그저 남는 침실일 뿐인데도 한때는 제임스 혹은 질 앤더비의 방이 될 거라 생각했지만 10년 가까이 노력한 결과 어디선가 사랑스러운 아기가 나타나 이 방으로 들어올 가능성은 점점 더 희박해지고 있었다. 그들은 아기 없는 삶을 받아들였다. 저는 이 문장을 읽으면서, 이 소설을 읽으면서 스티븐 킹은 역시 대단한 작가구나 라는 걸 느꼈습니다. 정말 넘사벽의 프로 작가다. 사랑스러운 아기가 나타나 이 방으로 들어올 가능성은 점점 더 희박해지고 있다. 이 그림을 보고 이런 느낌을 떠올렸다라는 거죠. 그림을 감상하겠습니다. 뉴욕 룸이라는 1932년 작품입니다. 저도 이 그림 대단히 좋아하는데 역시 부부라는 설정은 너무너무 당연해 보이죠. 그죠? 근데 이 사적인 프라이빗한 공간에 서로 다른 시선, 여성은 지금 피아노에 손을 올리고 있고 남자는 무심한 표정으로 시선으로 신문을 읽고 있습니다. 이 둘 사이에서 풍기는 그 분위기, 쓸쓸함을 스티븐 킹은 이렇게 표현했다. 사랑스러운 아기가 나타나 이 방으로 들어올 가능성은 점점 더 희박해지고 있었다. 자, 그림의 연도를 한번 보시죠. 1932년작입니다. 그래서 스티븐 킹이 이걸 썼다. 왜 아기를 갖지 않는다? 이 시기에 무슨 일이 있었길래? 대공황입니다. 1928년에 일부 국가에서 야기된 경제공황이 1929년 10월 24일 뉴욕 주식시장 대폭락, 즉 검은 목요일로 촉발되어 전 세계로 확대된 경제공황으로 이어집니다. 이걸 우리는 대공황이라고 부릅니다. 영어로는 뭐라고 할까요? Great Depression. 그래서 지금 호퍼의 그림이 이 대공황 시기를 맞고 얼마 안 돼서 1932년에 그려졌다. 대공황의 모습입니다. 음식을 구할 수 없어서 무료 배급소에서 줄을 쓴 사람들. 프리 커피 앤 도너스 보이시죠? 커피와 도너스를 먹기 위해서 줄을 쓴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미국인들.
이 사진은 더 끔찍합니다. For children for sale. 아이들을 팔아서. 아이들을 부양할 능력이 안 돼서 부잣집에 이 아이들을 넘깁니다. 비일비재했다고 합니다. 영화에서 대공황을 다룬 영화에서 꽤나 많이 등장하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베이비붐도 같이 있었고 해서 아이들을 너무 많이 낳았기 때문에 이들을 다 부양하지 못해서 아이들을 다른 집안에 입양시키는 이런 비극적인 일이 일어났다. 그걸 스티븐 킹이 호퍼의 그림을 보고 떠올렸다. 그래서 제가 스티븐 킹은 정말 대단하다 이런 느낌을 받았다라는 겁니다. 자, 또 다른 유명한 호퍼의 그림입니다. 대공황이 되기 한 4년 전에 그린 그림입니다. House by the Railroad. 제가 이 그림을 보여주는 이유는 이 그림을 보시고 아주 유명한 영화를 떠올리셔야 됩니다. 어디선가 본 듯한데 영화 팬들은 알아차릴 수 있다. 어떤 영화일까요? 어떤 느낌이 드세요? 1960년 사이코라는 너무너무 유명한 서스펜스 영화입니다. 감독이 누구? 히치콕? 맞죠? 제가 틀릴 수도 있습니다. 제가 영화 잘 몰라가지고. 그림 한번 보시고 영화의 한 장면, 무대 유사하죠. 그래서 히치콕이 어디선가 아마 인터뷰에서 이야기했을 겁니다. 호퍼의 그림을 보고 이 무대를 생각했다. 누가 봐도 연상되시죠? 그래서 미국 문화에 너무너무 큰 영향을 호퍼가 끼쳤다. 이런 것도 알 수 있습니다. 호퍼의 영향을 받은 많은 사람들 중에 또 호퍼의 그림을 보고 영화로, 드라마로 만들고 있다. 심지어 최근에 쓱이었나요? SSG 그 쇼핑몰 그래서 광고를 호퍼의 그림을 가지고 광고를 만든 것도 기억나시죠? 이 영화는 호퍼의 너무너무 유명한 그림 한 장면을 패러디 한 것이죠. 좋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에드워드 호퍼의 그림을 가지고 쓴 단편, 대부분이 미국인 작가들입니다. 미국 작가들의 단편 소설과 그림의 콜라보를 소개해 드렸습니다. 제가 한 반 정도 소개해 드렸고 나머지 반을 다음 주에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식과 즐거움을 찾아 떠나는 책여행, 책 읽는 토끼였습니다. 장시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